왜 저들은 이렇게 허위보도, 과장보도를 했을까요? 나는 그 이유가, 이게요, 여러분 카페나 카톡에서 태풍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잘 생각해봐. 카페나 카톡에서 태풍에 대한 경고가 막 돌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토요일 밤이야. 그지? 카페들에서 태풍에 대해서 막 설레발이 올라온 게 토요일 밤이에요. 토요일 밤부터 태풍에 대한 경고가 막 돌기 시작했어. 예. 그러면 왜 토요일 밤일까요? 토요일 밤 8시 반에 문재인이 59% 지지율로 민주당 경선에서 1등을 차지해. 근데 이거는 이변이야. 이변. 본인도 믿지 않았고 다른 후보들도 믿을 수 없고 나도 의심스러웠던 너무 지나친 이변, 너무나 막강한 지지율이었던 거야.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문제 제기하면서 이거 불법 선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고 사고를 칠 만큼 대단한 지지를 받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울산은 김두관이 가장 자기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데야. 표밭. 거기서 문재인이 52%를 또 얻은 거야. 그 또한 이변이고 돌풍인 거예요. 그러면 59%, 52%로 문재인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 그런데 뉴스 보도에서 59%, 52% 합산해가지고 지금 그 문재인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매 시간 나왔냐? 안 나왔어요. 태풍 보도인 척하면서 섞어 나온 건 양경숙이란 여자가 누군가에게 돈 받아 먹었는데 그게 민주당 공천원금 사건인 것처럼 허위 보도하는 내용만 나왔지. 제주에서 59%, 울산에서 52%의 지지율을 받았다는 얘기는 보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제 강원도에서 45%를 받으니까 그건 그래프를 보여줘. 그래픽으로 문재인 45.8%라는 걸 딱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야. 이유가 뭘까? 통산하면 제주도가 2만 명이 참가해서 59% 지지, 울산이 13,000명이 참여해갖고 52% 지지, 어제 강원도가 6,000명 참가해서 6천 몇백 명이 참가해서 3,000명 정도가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합산했더니 55.34%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젯밤 12시까지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어. 망치부인이 여기다 자막 써놓고 항의할 때까지 아무도 보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다가 오늘 아침부터 문재인이 55.34%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동안 태풍 보도 때문이겠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태풍 보도 사이에도 양경숙이라는 여자가 누구한테 돈 받은 거를 민주당 공천원금 사건이라고 매 시간 보도했다니까? 그 시간이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그 사건을 보도할 시간에 충분히 문재인이 59%, 52%로 합산 몇만 표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2만 표 정도 돼. 합산 2만 표 정도로 지금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보도할 시간 충분했어. 안 한 거야. 그러니 이번 사건은 그럼 왜 그렇게 안 하던 보도를 45% 되니까 냉큼 보도했을까? 합산으로 보도하지 않고 기어이 45%에서 보도했을까? 이건 문재인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숨기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 6월 9일 전당대회 생각해봐. 6월 9일 전당대회 이전에는요. 김한길이 대세다. 김한길 대세론을요. 뉴스에서 계속 보도했어요. 기억나요? 6월 9일 전당대회 때 이해찬하고 김한길이 막 경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어김없이 매 시간 김한길 대세론이 뉴스에 나왔어. 그런데 이해찬이 딱 당선되니까 그 얘기는 뉴스에 싹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대세론이라는 게 자꾸 나오면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가거든. 그래서 김한길 대세론을 계속 보도했던 거야.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안철수가 출마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돼. 이게 이제 사전에 교감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야. 소위 제야 원로들 사이에서도 문재인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으면 안철수가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모종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 59%, 52% 보도가 나오면 안철수 불출마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든지 안철수 불출마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즉 안철수를 출마시켜야 된다고. 내가 어저께 이 이야기를 쫙 어젯밤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오늘 아침 뜬금없이 정운찬이가 안철수랑 신당 창당한다고 나오더라. 요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들 되시죠? 저수정님 감사드리고, 주수정님 감사드리고요. 드림7240님 감사드리고요. 빈느교폭족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판이 읽혀지죠? 여기까지 내가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새벽부터 문재인이 55.34%로 선두를 달린다는 오마이 한겨레인가 미디어오늘인가 기사가 났어. 뷰스앤 뉴스인가? 하여튼 이 인터넷 신문에서 쓰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때 오늘 새벽 뜬금없이 정운찬이 안철수랑 신당 창당. 정운찬이 누구야? 이명박 밑에서 총리했던 애 아니야. 정운찬이 안철수를 끼고, 드디어 선동발언 나왔어요. 본격 선동방송 보소. 우리 PD 에스파란자 이해됐나봐, 이제? 우리 저기 두 번째 중계방에서, 본격 선동방송 보소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이해가 됐단 얘기죠. 이해가 됐단 얘기예요? 그래. 아유, 고생했어. 그래도 영 바보는 아닌가 봐. 아니면 너 같은 바보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거나. 자, 정운찬이 누구냐 하면요. 정운찬. 이 사람이 서울대 교수 출신인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민주당 쪽하고 되게 친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운찬을 영입하려고, 정운찬을 장관인가 무슨 총리인가 시키려고 검토를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쭉 조사를 한 거야.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장관으로 지명을 하려면 뒷조사를 좀 해야 되잖아. 문제가 될 게 있는지. 조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어.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정운찬이 그때 2007년만 해도 민주당 대선 후보란 얘기가 나왔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노무현 정부 때 정운찬을 조사하다가 조사가 중단이 돼버린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2009년 9월, 때는 2009년 9월이에요. 여러분 나영희 사건 기억나요? 나영희 사건. 어린아이 나영희가 조두순이라는 미친놈한테 아주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그 충격적 보도 기억나죠? 그 나영희 사건이 나온 바로 그날이야. 그때가 근데 그 사건이요. 일단 나영희 사건이 벌어진 게 언제냐면 2008년 12월이에요. 그리고 2008년 1월에 범인이 잡히고 아주 빨리 사건이 진행이 돼서 2009년 9월에 이 쌈이라는 KBS 보도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나왔을 때는 3일 뒤가 대법원 판결이었어. 그런데 쌈에서는 대법원 판결이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사람이 1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까지만 나오지 대법원 3심 판결 3일 전이라는 얘기를 안 한 거야. 이미 끝난 사건이야. 끝난 사건인데 이거를 국민들 앞에 터뜨린 거야. 근데 또 하나는 성폭행 사건은요. 절대 자세한 방법을 보도하지 않아요. 왜? 성폭행 방법을 보도하면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모방 범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성폭행 방법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아. 그런데 그 쌈은 KBS 쌈은 너무나 자세하게 그 성폭행의 방법을 묘사했어. 거기다 어린아이의 피해자의 알몸까지 보여주면서. 기억나죠? 왜 그런 사건이 터졌냐 하면 그때 정운찬이라는 사람을 8월 8일에 8월 15일인가? 이명박이 총리로 지명을 했어. 그래가지고 청문회가 진행이 된 거야. 근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영희 사건이 보도된 날 새벽에 나영희 사건이 보도된 날 아침에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국민들이 65%가 정운찬 총리 안 된다. 정운찬은 총리가 아니라 구속시켜야 된다 그랬어. 국민 여론이 청문회를 보다가 너무 열이 받아갖고 비리 종합 선물 세트다. 그래서 정운찬을 구속시켜라. 국민 65%가 정운찬 총리 인준 반대 여론조사가 나온 거야. 그날 갑자기
나영희 사건이 보도되고 그게 3일 동안 인터넷을 도배해. 3일 만에 30만 명이 이 조두순을 사형시키라고 서명을 하게 되는 거야. 30만 명이 서명한 날 조두순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 11년형이 확정된 날이야. 근데 인터넷에서 그 사건을 퍼뜨린 놈들이 누구도 3일 뒤에 조두순이 형 확정된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서 우리 방에 소위 용역 애들, 허위사실 주로 담당 전달자 애들이 와갖고 너무너무나 자세히 나영희 사건을 보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낌새를 채고 사건을 조사를 했더니 이미 한참 전에 얘기해서 이미 끝난 사건인데 이게 마치 국민들이 서명하면 조두순을 사형시킬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낚았던 거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30만 명이 조두순 사형시키라고 서명을 했고 청와대에서는 몰래 정운찬이 총리 임명장을 받았어요. 일이 그렇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게 2009년 9월에 나영희 사건이 보도 나온 3일 뒤에 일어난 일이야. 뉴스에 다 나와. 가서 검색해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왜 정운찬을 이명박이 굳이 데리고 와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총리를 시켰어야 됐냐. 정운찬이 맡은 임무가 뭐냐면 세종시 무효화. 정운찬이 맡은 역할이 세종시 무효화야. 세종시는 없던 일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운찬을 총리로 인준했던 거예요. 그랬던 정운찬이 우리가 어저께 이 태풍 과잉보도, 과장보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망치부인 정리해내면서 문재인 55.34%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딱 정리를 해내자 갑자기 오늘 아침 정운찬이 안철수랑 같이 신당 창당? 언제가 생각나? 오세훈이가 주민투표하고 사퇴한 다음에 야권이 단일 후보로 시장 후보 논의해야 될 때 갑자기 광노현 사건 터지잖아. 광노현이 돈 주고 단일화했다. 그 사건이 터지면서 막 광노현 논쟁이부터 트위터에서 광노현을 사퇴시켜라 지켜라 막 논쟁이 벌어지는데 내가 어느 날 그 논쟁하는 애들 추적해봤더니 이 새끼들이 박사모야. 그래서 내가 이 논쟁 수상하다. 모든 광노현 논쟁을 중단해라. 라고 내가 2010년 그 광노현 논쟁 사건은 8월 29일부터 일주일 뒤니까 9월 초야. 딱 선언을 해. 그래서 정말 트위터에서 광노현 논쟁이 싹 사라진 다음날 아침 윤여준이 안철수 시장 출마라고 던지는 거야. 기억나요? 지금 정운찬이 안철수하고 신당 창당하겠다는 뉴스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이 태풍쇼, 태풍 과장 보도를 했던 이유를 밝혀내고 그 이유가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갑자기 오늘 아침 터져 나온 게 이 이명박 밑에 총리했던 정운찬이 안철수랑 신당을 창당하겠다. 자, 그럼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상하게도 안철수를 띄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안철수에 대한 우리 9가지 의혹을 정리할게요. 저 사람들이 망치부인님 진짜 싫어하겠다. 아, 꼬시네요, 진짜. 그쵸? 꼬습죠. 자, 안철수에 대한 9가지 의혹이야. 내가 정리해놨어. 이거 하나 더, 이거 마지막에 지금 하나 이거 추가해야 되겠다, 이거. 이번 사건은. 정운찬 신당 창당설. 첫 번째, 안철수가요. 내가 좀 아까 설명했지만 안철수를 정계에 출마시킬 거라고 맨 처음에 발언한 사람이 누구다? 안철수를 맨 처음에 시장으로 출마시킨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여준이란 사람이야. 그러면 이 윤여준이 누구냐? 이게 박근혜가 2007년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선거대책본부장이었어.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애가 2011년 9월에
갑자기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뻥을 쳤어. 그거 안철수가 자기 뜻이 아니라 그랬는데 막 인터뷰하면서 중도신당을 창당하면서 안철수를 출마시킬 거라고 계속 밀어붙였어. 바람바오님, 가시공주님, 망치화이팅님, 엄마임님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의혹이야. 두 번째, 정수장학회가 MBC 대주주잖아. 그 MBC에 이번에 김재철을 또 박근혜가 눌러 앉히려는 거 아니야. 그 정수장학회 김재철이가 MBC 시사 프로그램에서 안철수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겠다 그랬더니 처음에 오케이 그랬어. 그러니까 그 이제 시사 프로 팀에서 안철수를 검증하자. 그 팀장이 오케이 그러고 간부회의에 보고를 하러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캔슬을 시켰어. 중단을 시킨 거야. 이유는 상부의 지시야. 상부의 지시로 안철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못하게 한 거야. 이유가 뭘까? 아니 박근혜가 그토록 안철수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검증하자고 말로는 주장하는데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시사 프로그램을 하겠다니까 못하게 막았어. 이상하지? 세 번째, 최태원이 그러니까는 안철수가 작년에 오마이 강연에 나와서 재벌들이 경제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시켜라 하는 발언을 해갖고 인기 짱이 됐어. 형님 고마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9년 전에 최태원을 구명운동을 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네티즌이 멘붕이 된 거야. 안철수 지지자들이 멘붕이 되면서 지지율이 4% 떨어지고 주가가 폭락을 해. 그날 하루 동안, 한 2, 3일 동안. 그때 갑자기 친박, 박근혜의 오른팔이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이 공천원금 주고받았다는 사건이 터져. 그래서 모든 뉴스를 뒤덮고 현영이 사건이 터지는 거야. 영희가 철수를 구한 거지. 그러면서 안철수에게 급락하던 지지율이 낙폭이 중지가 돼. 친박 두 사람의 공천원금 뉴스를 까버렸는데 그게 왜 까였냐? 현영희 비서가 우리 현영이가 돈 줬어요 이러면서 봉투 사진을 공개했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올 2월 달에 안철수 팬클럽이 만들어졌어. 교수하고 정재계 인사들 1000명이 동원된 나철수라는 안철수 팬클럽이 만들어졌는데 그 팬클럽 대표가 누구였지? 정혜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회창 선거운동본부의 홍보단장이야. 이회창 홍보단장의 이회창 선거 대선 캠프의 홍보단장. 그 사람이 안철수 팬클럽 회장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끌어들인 게 고대 이광희 교수인가 외대 이광희 교수인가 끌어들였는데 그 사람을 동원해서 다섯 번째로 전국 교수협회에 안철수 지지선언을 이끌어냈어. 그런데요, 출마도 안 한 사람을 교수협회에서 지지선언을 할 리가 없어. 이혜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광희 교수가 정혜훈이랑 나철수라는 팬클럽을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장희 교수는 우리 편이 맞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전국 교수단에 안철수 지지선언을 주도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뭔가 작업이 있다는 거야. 이장희 교수가 정혜훈이랑 같이 나철수라는 안철수 팬클럽을 만들었어요. 이회창 선대본부 홍보단장이랑 같이. 그 사람이 이번에 전국 교수협회에 안철수 지지선언을 만들어내고 그게 여러분 라디오에 계속 뉴스 나왔던 거 들었죠? 공중파에서 전국 교수협회가 안철수 지지선언을 했다. 방송 많이 나왔잖아. 그게 일이 그렇게 된 거야. 나철수 만들었던 교수가 그러니까 교수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고 보도했어.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것까지 했지. 그리고 나서 안철수하고 박근혜를요 계속해서 두 사람만 데리고 여론조사를 해. 그런데 몇 명을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 로데이터 공개를 안 해. 그러면서 안철수 49%, 박근혜 44%,
근데 안철수가 계속 박근혜 이긴다는 여론조사 보도는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안철수가 49%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보도가 나와.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10명을 붙들고 물어보면 10명 중 5명이 안철수 지지해요? 여러분 주변에 10명을 붙들고 물어보면 그 중에 5명이 안철수 지지해요? 지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안철수가 49% 지지를 받고 있다고 쓰고 있는 거야. 왜? 이 이명박 정부 시대의 여론조사에 큰 2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가 오세훈이랑 한명숙이 서울시장으로 붙었을 때 선거 5일 전까지 오세훈이 한명숙을 17%에서 22%차를 앞서고 있다 그랬잖아. 여론조사 대대적으로 하루 종일 보도 나왔어. 지방선거 기간 내내 오세훈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선거 5일 전에가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발표한 날인데 그때 대대적으로 매일시간 보도가 나온 거야. 오세훈이 한명숙을 22% 이긴다고. 근데 막상 투표에서 까보니까 몇 표 차이 났어? 1% 차이도 안 났어. 그러니 이명박 시대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2010년 추석 때 이명박이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 지지율 50%를 받았다라고 여론조사 보도가 돼요. 대대적으로 25개 언론에 나와 공중파에도 다 나오고. 근데 내가 문제 제기를 했어. 수상하다. 지금 내 주변에 입이 달린 사람은 10명이면 10명이 이명박 욕하는데 누구한테 조사했냐? 어떻게 국정지지율 50%가 나왔냐? 로데이터 깔아. 그때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왜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 했던 그 사건이야.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명박이 그러면 내 밥상에는 양배추를 올리셔 이래갖고 그 명도화 네트 사건이 터진 거 아니야. 바로 그때 나중에 추석이 끝난 다음에요. 청와대에서 보도했던 여론조사 기관 2개가 조사했더니 이명박 50% 지지율 그 여론조사 기관이 우리는 조사한 적 없다 그랬어. 이명박 시대 여론조사는 개뻥이란 얘기야. 그러니 박근혜하고 문재인을 1대1로 붙였을 때 박근혜가 45, 문재인이 41로 4% 정도 까이고 있다. 이거는 정확한가요? 이것도 틀렸단 얘기야. 박근혜를 오세훈으로 두고 문재인을 한명숙으로 두면 실제로는 문재인이 훨씬 앞선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았어요? 똑같은 사건에 대입해보면 오세훈이 22% 앞선다 그랬잖아. 나이 든 한명숙 여자하고 젊고 잘생긴 오세훈 지지율이 월등히 높을 거라고 다 생각했잖아. 까보니까 1% 차이가 안 났어. 그러면 그 말이라고는 동생이 아니랍니다. 이것밖에 못하는 박근혜와 그토록 잘생긴 혼난 문재인과 지지율 분석을 해보라고. 거기다 이쪽은 야권 단일 후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 오세훈 지지율을 박근혜에 대입하면 박근혜 지지율에서는 22% 빼고 봐야 되는 거야. 내 말이 맞지? 박근혜 지지율은 22% 빼고 봐야 정확한 거라고. 왜? 오세훈 지지율 그렇게 뻥쳤으니까. 이해가 돼요? 여론조사 차린데 얼마 안 들어요. 회사 사무실 고르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원 한 50명만 아줌마들 동원해갖고 그거 하는 거야. 아니면 기계 돌리거나. 여론조사 회사 차리는데 돈 얼마 안 들어. 그래서 엉뚱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나와갖고 뻘소리 뻑뻑 해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는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위기가 뭐였냐면 룸사롱 논쟁이었어. 지난주에. 안철수 룸사롱 논쟁이 벌어져서 안철수가 거짓말 했냐 안 했냐 막 이게 논쟁이 붙은 거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경찰이 자백을 해? 뉴시스 기자한테. 우리가 2010년 봄에 안철수 뒷조사 해봤는데 안철수 룸사롱 안 다녔다. 새끼마담하고 스캔들도 없다. 자백을 했어. 그런데 이게 불통이 튀면서 뭐? 경찰이 안철수 민간사찰? 막 네티즌들이 화가 났어. 그래갖고 경찰이 뉴시스에다가 지난주 말에 우리가 사찰 안 했는데 왜 사찰했다고 썼냐고 고소를 했어요. 자,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여기까지 이게 다 우연이냐고. 이게 지금 8가지잖아. 여기 9번째. 이명박이 그토록 무리수를 두고 총리 인준했던 정운찬이 갑자기 이제 문재인 내세에 바람이 불 것 같으니까 뭐라고? 안철수랑 신당 창당하겠다라고 던진 거. 이게 우연일까요? 그러면 이 9가지, 안철수와 새누리당의 관계에서 벌어진 이 의혹은 그럼 무슨 얘기냐? 안철수는 그럼 새누리 편입니까? 아니요. 이 결론은 새누리당이 안철수를 간절히 출마시키려고 한다. 오케이? 9가지 안철수와 관련된 의혹 사건은 뭐라고? 간절히 새누리당이 안철수를 출마시키려고 한다. 왜? 그래야 이 야권 지지표가 문재인 안철수로 분류가 이게 나눠지고 그래야 박근혜가 앉아서 당선되니까. 응? 이해가 다 됐어요? 백운산 도사님, 자비선님, 생떼지페리님, 스티브림님, 식물 DNA님 감사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지. 그치?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니까 태풍 과잉보도부터 오늘 아침 정운찬의 신당 창당까지 전부 다 얘기가 되지. 이해가 싹 되죠? 이 정도면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선동질 그만하라고? 이 정도면 이해돼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 못하면 바보잖아. 네. 이건 안철수의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문제야. 새누리당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안철수를 출마시켜 야권표 균열시키려고 한다. 그게 중심이에요. 망부님, 조아님 감사드리고요. 이거 진짜임?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뉴스에 다 나와. 가서 검색해봐.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뉴스에 다 나와. 못 믿겠으면 검색을 해보라니까. 자, 이토록 힘든, 자, 노래 하나 들을게요. 내가 목이 좀 너무 아파갖고. 꽃든 남자님 감사합니다. 담비세상님, 이쁨입장님 감사하고요. 망군님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예. 이해가 쫙 되죠? 양다리님, 민심은 천심님 감사합니다. 엄마임님 감사합니다. 시편 1.1님, 센티지페리님, 바른길마님 감사합니다. 아, 내 나이가 늙었으니까 이런 노래가 좋아. 시편 1.1님, 배아따님, 연설왕 정세균님 감사합니다. 근데 요 모바일이 많이 튕긴다. 그죠? 모바일 방송이 많이 튕기네. 세대 차이 느껴져? 미안해. 안철수의 24가지를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안철수한테 24가지 의혹이 제기됐어. 그러면 안철수에 대한 24가지 의혹은 어떻게 해야 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야. 대선 출마하기 전에 검증을 하든 지금 벌써 검증을 해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야 대선 때 박사모 측에서 들고 나와도
혹시 안철수가 우리 쪽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 우리가 그걸 싸워나갈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주장은 그거였지. 이해가 돼? 집 나간 스님님 감사하고요. 네가 뭔데 검증을 해라 말아야. 니들이랑 급이 달라. 내가 볼 땐 너하고도 급이 다른 것 같아. 도적. 걸어가다 보면 즐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다른 길만 가자님 감사하고요. 자, 그래봤자 박근혜가 될 거다. 그 얘기 이어갈까요? 박근혜와 전태일 재단.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 목이.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김재규가 재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정희가 그 부마 사태, 부산 마산 지역의 반독재 운동에 대해서 다 죽여버리라고 해서 자기가 박정희를 죽였다라는 재판 기록이 있죠. 네, 그거는 재판 기록이 언론 보도된 적이 있고요. 네. 진짜 재밌긴 재밌어요. 그 부마 사태 발언 언론 보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 현빈우님 감사합니다. 그 일단 이제 우리 박근혜 이야기로 또 넘어갈게요. 일단 박근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가만 있어봐. 잠깐만. 잠깐만요. 노래를, 내가 우리 딸하고 뭔가 빨리 해결해야 될 게 있으니까, 노래를 듣고 계시는데요. 최신 음악을 듣고 싶다는, 예. 최신 음악을 듣고 싶다는 여러와 같은 그 열망에 따라, 듣고 있어봐. 잠깐 빨리 문제 해결하고 올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너는 선호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호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호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호해 그런 선호해 해결이 됐어. 해결됐으니까 이제 얘기할게요. 자, 이제 다시 올릴게요. 박정희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막 미친 군단이 박정희 얘기하면 이제 또 미친 군단이 들어올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얘네들이 와서 또 음모예요. 그럼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고, 선동질 그만해라. 그럼 지들도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자, 박정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 있죠. 첫째, 박정희는 누구 출신이다? 일본군 장교 출신이다. 일본군 장교를 뽑아달라고 혈서를 썼다. 뭐라고? 견마지로. 견마지로로 충성하겠다라는 혈서를 일본에다가 보내고 간신히 자격 미달인데 일본인 장교가 됐다. 일본군 장교. 그래서 친일행위를 하다가 일본군 장교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중국 남부로 탈출을 해서 거기서 한반도로 몰래 숨어 들어와갖고 대구 근처에 숨어 있었어. 그러다가 자기 형이 무슨 반공 사상권으로 끌려가 죽으니까 홧김에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해. 남조선 노동당.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노동당 당원 출신이야. 누가? 박정희가. 노동당 당원 출신 박정희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승만 때 10월
10월 그 여순 사태, 10월 여순 항쟁으로 그때 많은 군인 경찰이 잡혔는데, 빨갱이라고 잡혔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인가를 선고받아요. 무기징역인가를 재판을 받아가지고 선고를 받는데, 그때 이 사람이 원래 사형인가인데 그 다른 자기 동료 빨갱이 명단을 대고 목숨을 부지를 해. 그래서 이제 목숨을 부지한 게 박정희야. 그러니까 박정희는 3번 변신을 했지. 먼저 일본군 장교 활동을 했다. 요거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로당 당원 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이승만 독재자한테 저기 남로당 당원 명단을 팔고 목숨을 부지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승만 독재에 국민들이 맞서 싸워서 4.19를 일으켜서 이승만을 쫓아낸 1960년 민주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 민주정부를 1년 만에 뒤집어 엎고 5.16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5.16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라고 뻥을 쳐놓고 군복 벗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 수교를 맺으면서 독도 밀약을 맺어. 독도 팔아먹기. 그 다음에 그 정신대 위안부를 비롯한 그 일본에 대해서 일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써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신대 위안부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때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월급을 못 받은 거야. 일본 놈들한테. 누구 때문에? 박정희 때문에. 엘리판 튜브님 감사드리고요. 엄마임님 102233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박정희가 이제 65년까지 그 1차 사고를 쳐.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이제 욕을, 국내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전후로 하여튼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파병을 하겠다래.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겠다니까, 그때 한국군을 갖다가 미국에다가 잘 보이려고 제일 많이 파병을 시켜. 그게 베트남 전쟁이야.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다가 한국군의 피를 팔아서 자기가 이제 또 경제적 지원을 또 받아내든가 할 때 그래요. 3012님 감사합니다. 그때 베트남에 파견됐던 우리 군인들이 뭔지 모르고 고엽제 온몸으로 받아서 그 고엽제 피해자들이 지금 자녀들이 기형으로 막 또 암 환자로 막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발암물질이라. 그게 박정희가 한 일이야. 그 밖에 박정희가 한 일이 독일로 노동자를 수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하고 광부를 수출해서 거기서 돈 벌어서 이쪽으로 보내게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국내 경제개발 비용으로 쓴 거야 또. 또 그 70년대에는 어디로? 중동으로 또 해외 노동자를 파견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 들어온 돈, 그 돈이 그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천대하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시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였던 거야. 우리나라 간호사, 광부, 간호사나 광부, 그 다음에 뭐 중동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다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던 거야. 그 돈으로, 그런 돈으로 나라의 경제를 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박정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거지.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 동백님 사건이라 해가지고요. 이 우리 독일 광부하고 간호사들이 독일에 많이 가 있었잖아? 근데 그때 이제 독일에 공부하러 간 유학생들이, 그때 이제 독일이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동서로 분단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때 주로 이 서베를린이 서독 사람들, 그래서 서독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나 광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베를린에 살았고, 동베를린은 바로 장벽 너머인데, 그 장벽 너머는 공산주의 국가였던 거야. 근데 유학생 몇 명이 동베를린을 왔다 갔다 했다 이거예요. 또는 동베를린 쪽 사람들 만났다. 그래서 나중에 박정희가 동백님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 검사해봐봐. 그래갖고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나 유학생들을 막 묶어가지고 간첩단 사건을 일으켜. 그때도 무슨 선거 전이야. 선거 전에 동백님 사건이란 동베를린 사건을 일으켜서 다수의 유학생과 광부 이런 사람들을 싸잡아서 간첩으로 몰아갖고 또 막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했어. 그거 말고도 68년인가? 68년에 굉장히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아서 또 선거를 앞두고
그때 군산 앞바다 계야도 주민들이 빨갱이다. 그래갖고 어민 간첩단 사건을 일으켜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연평도에 꽃게잡이를 갔다가 거기 그 연평도 윗바다가 그랬잖아. 국제법상 북한 바다. 우리는 NLL이라고 주장하는 그 바다에서 북한에 잡혀가서 거기서 며칠 한 석 달인가를 붙들려 있다가 간신히 남쪽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간첩단이다. 꽃게잡이 갔다가 붙들렸다가 저기 풀려난 사람들인데 가서 김일성을 찬양했다. 그러면서 60일 동안 눈에서 피가 나는 고문을 해가지고 그때 이 계야도 주민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할 때 자기 자식이 간첩이란 말에 어떤 아버지는 속상해서 자살을 하고 어떤 부인은 놀래갖고 심장마비가 걸리고 어떤 어머니는 화병이 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서는 자기 아이를 빨갱이 간첩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 이민을 보냈어. 입양을. 그게 바로 이 진실의 힘이라는 재단에 가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박정희가 한 짓이야. 그 밖에 박정희가 1975년에 서울대 최종범 교수인가? 서울대 법대에 그 최종범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무슨 간첩단으로 몰아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그 사람도 의문사를 했어. 최종길 교수가 의문사를 하자 이 장하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사상계라는 언론사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최종길이라는 사람은 원래 무슨 그때 안기부 직원, 중앙정보국 직원이었던 어떤 사람의 형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독일 유학 시절을 이렇게 독일 유학 시절에 대해서 동백님 사건하고 연결된 게 최종길 교수죠. 그죠? 동백님 사건하고 연결된 누가 관련 기사 좀 찾아와. 그러니까 최종길이라는 사람이 바로 동백님 사건하고 연결된 사람이야. 이 사람더러 서울대 법대 교수인데 이 사람더러 동베를린에 그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그래. 맞아. 그지? 지난주 기사였구나 내가. 또 까먹었어. 예.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놓은 기사인데요. 요 뒤편, 후편도 보고 싶은데, 자, 중앙정보부 엘리트 동생도 설마 했던 형의 죽음. 예. 이게 이제 이 최종길 교수라는 사람이 중앙정보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뛰어내려갖고 죽은 사건이 발생을 해. 근데 이 얘기가요. 한번 보세요. 누렇게 빛이 바랜 흑백 사진 속에 한 남자가 있다. 양복 우도까지 갖춰 입은 채. 잠깐만요. 죄송해요. 양복 우도까지 갖춰 입은 채 땅바닥을 베고 하늘을 바라보고 누웠다. 한 남자의 삶 전체가 저렇게 땅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42, 중년 나이에도 얼굴에는 아직 청년의 싱그러움이 남아있다. 흐트러진 머리칼, 주위의 땅바닥엔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넓게 번졌다. 저 남자는 왜 저기저리 슬픈 모습으로 누워있는 걸까? 달랑 사진 한 장, 그것도 흑백 사진으로. 반유신 시위가 번지던 1973년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동생 손을 잡고 중정에 왔다. 중정 감찰실에 근무하던 동생은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했지만 동생은 형을 안내한 10월 16일 저녁 퇴근 때 출입자 통제소에서 주민등록증 보관함을 살폈다. 주민증이 거기 그대로 있었다. 덜컥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말로만 듣던 남산을 다 와보는구나. 1973년 10월 19일 새벽 남산 중앙정보부 마당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보고 또 보았다. 2001년 여름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간첩으로 몰려 죽은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을 조사하던 때 일이다. 그 피 묻은 사진을 보면서
성서 창세기 한 대목이 떠올랐다.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내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왕조시대의 전제군주보다 더한 권력을 누리기 위해 중정을 통해 너무도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던 당시 대통령 박정희에게 똑같이 묻고 싶다. 당신들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저 사람의 피가 땅바닥에서 울부짖고 있다. 하긴 그래, 이미 당신도 저 피를 받아낸 땅에서 쫓겨났지. 어떤 영감이라도 떠오를까? 혹시 어떤 단서라도 있을까? 사진은 중앙정보부가 검사 입회 아래 현장 검증을 하면서 찍은 거라 했다. 중정 남산청사 7층에서 조사를 받던 최 교수가 화장실 변기를 밟고 창문에 올라가 아래로 뛰어내렸다 했다. 그 바로 3일 전 최 교수는 동생 손을 잡고 남산 중정에 왔다. 동생 최종선은 중정 공채 수석으로 합격해서 중정 안의 중정이라는 감찰실에 근무하고 있었다. 감찰실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위세가 높던 중정 직원들을 감시하는 부서였다. 동생은 당시를 이렇게 썼다. 73년 10월 16일 오후 1시 45분 나와 형은 아스토리아 호텔 지하다방에서 만나 차 한잔 마시고 웃으며 걸어서 남산청사 정문에 도착했다. 나는 담당과에 전화를 걸어 형님께서 오셨음을 알렸다. 형님이 안내 직원을 따라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그들을 믿어도 좋을까 하는 불안감을 감추고 형님, 이 못난 동생의 직장 이때 한번 봐주십시오 하며 웃었다. 형도 허허 말로만 듣던 남산에 다 들어가 보게 되었구나 하면서 같이 웃으시더니 이것이 나와 형의 우리 형제의 이승에서 마지막이 될 줄이야. 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쾰른 대학에서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민법 전공으로 독일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중정은 최 교수와 제물포 고등학교 동창인 이재원이란 친구를 북과 내통하고 있는 첩자로 지목했다. 그러던 차에 역시 독일에서 유학하다 돌아온 이 아무개가 중정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동베를린에 갔다 온 죄를 면제받으려고 최 교수 이름을 댔다.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1950에서 60년대 베를린은 유학생들의 무덤이라 할 만했다. 당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에서 비롯된 극단의 반응이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일본이나 독일, 그 밖에 유럽 여러 나라들은 사회당, 공산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사상적으로 자유로웠다. 그리고 1961년 베를린 장벽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 동베를린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호기심에 지하철 타고 서울에서 인천 가듯 동베를린에 갔다 온 유학생이 어디 한둘이었겠는가. 중정에서 볼 때 이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먹잇감들이었다. 아마 이랬을 거다. 어이쿠, 내 법이 득식을 하는구나. 밀고자가 된 유학생들의 운명, 그리고 천상병. 최 교수를 조사했던 중정 수사관 차철권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지 마라. 당시 한국에서는 동백님 간첩단 사건이 있은 다음이라 동베를린에 갔다 왔다는 자백만 받아도 바로 간첩으로 볼 때였다. 중정은 동베를린에 갔다 온 유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 겁을 주고는 다른 유학생들을 불면 봐주겠다고 회유를 했다. 이렇게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첩 후보자들이 중정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중정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수많은 유학생들이 뿌락치가 되었으니 그의 신세 또한 너무나 딱딱했다. 내가 살기 위해 친구 지인의 이름을 대야 하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평생 동안 그들은 배신자라는 양심의 가책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을 테니 그들 또한 박정희 중앙정보부의 피해자였다. 대학 1학년 시절 나는 정치학개론 수업 시간에 뒷자리에 앉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었다. 이 소설을 쓴 도스토옙스키 평전을 번역했고 해겔을 소개하던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웠던 어떤 선생님도 나중에 들으니 젊은 시절 이 밀고자 중에 한 사람이었단다. 마음이 아팠다. 그는 1967년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동베를린에 갔다 온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중정에 털어놓았다. 당시 박정희는 대통령을 2번만 연임하게 되어 있는 헌법 조항을 바꾸려 했다. 이거예요. 67년에 동베를린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대통령을 2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헌법 조항을 바꾸려고 일으킨 간첩단 사건이야. 근데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총선 부정이 있었다며 학생과 국민들이 저항했다. 그러자 중정은 이 밀고를 빌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작곡가 윤희상과 이응노 화백 등 예술가, 교수, 학생, 공무원 등 194명을 엮어 동백님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이건 유신헌법 전이에요. 1968년 사건, 67년에 일으킨 사건이야.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운 노라고 말하리라.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던 시인 천상병도 이 사건의 희생자였다. 몇 년 전 인사동에서 찻집 귀천을 운영하던 천상병의 부인 문순옥이 나를 찾아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소했다. 1967년 당시 중정은 천상병을 공갈죄로 엮었다. 그가 친구인 이 암흑의 교수로부터 유학 시절 동베를린에 갔다 온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을 테니 막걸리값 100원만 달라고 공갈을 쳤다는 거였다. 천상병이 이렇게 친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뜯어낸 돈이 도합 5만 원이었다나? 그간을 어린애 같은 천진함으로 이 친구 저 친구에게 막걸리 값 100원만 하고 다녔었다. 그런데 중정은 터무니없이 그를 잡아다가 매질하고 코에 물을 들이부었다. 그는 3개월 만에 풀려나서 행방불명이 된 뒤로 4년을 행렬병자로 떠돌다가 정신병원에서 발견되었다. 이 삶을 이렇게 만든 죄값은 대체 누가 받아야 하는 건가? 박정희, 중정, 검사, 판사? 나는 문순옥 여사를 여러 번 만나 천상병 시인의 재심을 준비했다. 그런데 문제는 천상병에게 공갈을 당했다는 친구가 아예 동백님 사건의 동자도 듣기 싫다며 도무지 만나주질 않았던 거였다. 차일피일 세월만 가던 어느 날 그만 목 여사가 갑작스럽게 남편을 따라 귀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천상병에게는 한 점 혈육이 없었으니 나는 재심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긴 이 세상 소풍이 아름다웠다는 천상병 시인이 어디 구질구질하게 이 세상 면죄부를 바라기나 했겠나. 1971년 유학생 이 암흑에로부터 최종길 교수 이름을 듣고 조난부에 올려놓았던 중정은 1973년 이를 다시 꺼내 들었다. 만약 처음 제보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알맹이가 있는 것이었다면 2년 동안 묵혀둘 까닭이 없었다. 이 암흑의 제모는 그저 최 교수가 북한 첩자로 의심받고 있는 이재원의 친구이고 그로부터 800마르크를 빌린 적이 있다는 수준이었다. 간첩 혐의가 있으면 중정 수사과 담당이었는데 최 교수는 수사과가 아니라 수사 공작과에서 수사가 아닌 심사를 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죄를 추궁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얻고 앞으로 최 교수를 공작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려 한 것이다. 1972년 10월 박정희는 69년 3선 개헌을 통해 대통령을 3번째 하면서도 이번엔 아예 영구 집권하려고 10월 유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제가 만든 헌법을 스스로 파괴해버렸다. 1973년에 접어들면서 이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됐고 10월 2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반유신 시위가 대학가에 번졌다. 박정희 정권은 이를 억누를 빌미가 필요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 학생과장이었다. 말이 학생과장이지 학생 데모 막아주는 게 업무였다. 최 교수가 간첩이면 서울대 학생들이 빨갱이에게 조종당한 거라 몰 수 있다. 1967년 3선 개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백님 사건을 이용했고 74년 민청학령 사건을 빨갱이 조종을 받은 걸로 몰기 위해 인혁당 사건을 만들어낸 거와 거의 같은 상황이었다. 사실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위해 빨갱이 카드를 수시로 빼들었지만 오히려 그야말로 그 분야의 원조였다. 최 교수의 동생은 2001년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공동선에서 형의 죽음의 전말을 밝히는 산자여 말하라라는 책을 냈다. 그 책에서 그는 박정희의 전력을 길게 인용했다. 거기에 따르면 박정희는 일제 때 교사 생활 3년에 출세를 위해 일본군 소속 만주 친경군관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1942년 우등으로 졸업하면서 이런 답사를 읽었단다. 만주의 왕도 낙도를 지키고 대동아 공영권을 확립하는 성전에 나는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벚꽃처럼 죽겠다는 얘기야. 그뒤 일본은 육군사관학교에 편입, 졸업을 한 그는 일본군 소대장으로 중국 팔로군 게릴라 토벌에 나섰다. 팔로군에는 수많은 우리 독립군이 배속되어 싸우고 있었다. 박정희의 형 박상희는
1949년 대구 폭동을 일으킨 좌익 세력의 우두머리였다. 박정희 그 자신도 그 무렵 국방경비대 소령으로 좌익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연루되어 1949년 2월 13일 서울 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 교수의 동생은 형을 중정에 안내해간 날인 10월 16일 저녁 퇴근하면서 중정 출입자 통제소에서 주민등록증 보관함을 살폈다. 그런데 형이 낮에 들어가며 맡겨놓은 주민증이 보관함에 그대로 들어있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친구 이재원과 관계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고 서너 시간 지나면 내보내주겠지. 이렇게 낙관했던 동생에게 덜컥 불안감이 엄습했다. 다음날 10월 17일 아침 출근길에 동생은 다시 보관함을 살펴보았다. 이날 아침에도 형의 주민증은 그 자리에 꽂혀 있었다. 저녁에 퇴근하면서 다시 거길 쳐다보았다. 그때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형님이 겪고 계실 고초를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으며 당장 형님이 계신 지하실로 달려가 강제로라도 형님을 구출해 나오고 싶었다. 10월 18일 아침과 저녁에도 여전히 형의 주민증은 거기에 있었다. 아까 어떤 분이 박정희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랬죠? 예. 요 뒷부분, 예. 요 뒷부분이, 한겨레신문 지난주 25일 기사로 나왔을 거예요. 예. 25일 기사로 나왔을 건데 내가 이제 확인을 못했고요. 하여튼 박정희, 그러니까 김재규의 재판 기록에 보면 왜 박정희를 죽였냐? 그러니까 김재규가 그래. 그때 다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부산에 YH라는 공장이 있었어. YH라는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사장이 구사대라는 조직을 들여보내서 여직원들을 막 기숙사에서 막 강간하면서 그 파업을 강제 진압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YH 여성 노동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김영삼 정당으로 와서 김영삼 정당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거야. 근데 박정희가 그때 이 김영삼 정당에다 경찰을 투입해갖고 여성 노동자를 다 체포를 한 거야. 근데 어떤 여성 노동자들이 옥상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거기서 사망사고가 벌어져. 그러자 김영삼이 거기에 일대 항의를 하게 돼요. 막 항의를 하니까 박정희가 김영삼을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버렸어. 김영삼을 제명시킨 거야. 그래서 김영삼하고 박근혜가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그러면서 김영삼이 제명당하자 부산 마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벌어진 게 부마항쟁이야.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제 설명이 맞죠? 그래서 그때 부마항쟁이 벌어지니까 박정희가 김재규더러 다 쓸어버려 그런 거야. 다 죽여버리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김재규가 이대로 가면 박정희가 정말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쐈다라고 재판 기록에 증언이 나와요. 기록이 나와. 수사 기록이. 그러면서 그때 박정희가 죽던 날, 그때 박정희부터 넘버 5까지 있었는데 그 넘버 5가 전두환이야. 전두환이 그때 뭐 수방사령관이었나? 그래갖고 박정희 양자 소리를 듣고 하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군부를 장악했던 사람이 전두환이야. 근데 박정희가 죽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힘을 모아가지고 12월 12일에 그때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랑 두세 명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애가 실권을 쥐게 된 거야. 그러자 전두환이 네 번째 애가 공범이다! 그러면서 이 사순이 있던 애를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지가 12.12 사태를 일으켜서 권력을 뺏은 거야. 왜냐하면 그때 이 네 번째 애가 이 전두환을 그 무슨 강화도 초소로 쫓아보내려고 했어. 그래갖고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때 12.12 사태를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박근혜한테 청와대에 있던 돈을 그때 얼마? 청와대에 있던 600억인가 얼마를 줬다는 거 아니야. 그죠? 600억이야 200억이야. 하여튼 그때 음마아파트 150채 값을 그 전두환이 박근혜한테 챙겨줬고 그 돈을 가지고 박근혜가 나와서 6억? 에이씨 얼마 안 됐고요. 6억. 근데 6억으로 음마아파트를 156채 샀단 말이야?
하기는 그게 1979년이니까. 1979년에 음마 아파트 150채 값을, 그거를 이제 전두환이 박근혜한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음마 아파트 150채면 얼마야? 난 계산이 안 돼. 만약에 2억만 해도 2억이라고 하면 300억이지. 근데 음마 아파트가 지금 얼마쯤 해요? 한 5억 가나? 한 5억 가나? 예. 음마 아파트가 하여튼 그 당시에 꽤 컸어요. 예. 못해도 6억. 지금 음마 아파트 가격 한번 공시해봐. 공시. 지금 음마 아파트 가격이 얼마야? 하여튼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음마 아파트 150채 가격을 전두환한테 받고, 그 전두환에서,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때 돈 받았다라고 깨끗이 또 인정도 했어. 그게 박근혜야. 자, 그런데요, 이번 사건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시대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간첩으로 몰린 사건도 적어도 4년에 한 번씩은 있었고, 죽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중에 전태일은 뭐냐 하면, 이제 박정희가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화 정책을 피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산업화 정책은 1960년에 민주정부 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막 공장을 짓기 위한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활동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민주정부가. 근데 이제 박정희가 확 밀고 들어온 다음에 그 계획을 훔쳐. 그래서 이제 60년대에 막 전국에 공장을 짓게 된 거야. 근데 전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이 공장들에서 노동자들을 너무나 피코를 빨아먹은 거야. 내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전태일이가 왜 그런 사고를 쳤냐 하면, 사고라기보다 왜 그 분신을 했냐 하면, 당시에 청계천 공장의 모습이요. 방을 이렇게 칸막이를 친다. 그럼 우리는 칸막이를 이렇게 세로로 친다고 생각하잖아. 방을 이렇게 나누는 걸로 생각하잖아. 근데 당시에 청계천 공장은 칸막이를 가로로 쳤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한 층을 절반으로 갈라서 아래층에 난쟁이 이렇게 미싱, 안진뱅이 미싱을 놓고 위에도 안진뱅이 미싱을 넣어서 똑바로 설 수 없게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게끔, 화장실을 갈 때도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그런 공장이었던 거야. 예. 그래서 이 안진뱅이 미싱 공장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노동자들의 피코를 빨아먹는데, 그때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예.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뭐냐? 노동 3권을 보장한 법이야. 그러면 노동 3권이 뭐냐? 근로자는 뭘 만들 수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협상을 할 수 있다. 회사 측과 노동 조건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도 할 수 있다. 그게 노동 3권이야. 그 노동 3권을 정한 법이 근로기준법인데, 전태일 이 학생이,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던가 그래. 굉장히 학력이 짧은데, 그때 이제 이 노동법을 순전히 한문으로 되어 있는 노동법을 갖다 읽은 거야. 그러면서 전태일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나와. 내가 내 인생을 바꾸게 된 계획인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이 법전을 읽어줄 대학생 형 하나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근로기준법이 너무나 한문이 많이 나와서 공부를 다 못한 이 전태일이 읽기엔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전태일의 일기장에 누가 나한테 이 근로기준법을 읽어주고 설명해줄 대학생 형 하나를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구절이 나와. 그 구절을 읽고 내가 대학교 때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회운동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그 글을 김근태 의원도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그래서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됐대요.
김근태 의원이 원래는 반독재 박정희 반대 운동을 했는데 전태일 열사의 그 일기장을 보고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게 됐다는 거야. 그걸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대학 시절에 내가 정말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도 전태일의 일기장 때문이었어. 근데 하여튼 그 전태일이 그 박정희의 그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들이 막 파업하면 구사대를 통해서 막 때리고 여자들을 데려다 온갖 선거문을 하고 그러던 시절에 온몸에 불을 지르고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근로기준법 제정하라가 아니라 씹새끼들아 있는 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온몸에 불을 태우고 죽어간 건데 전태일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그 화상을 입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아. 꽤 긴 시간을 이소선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심장이 녹아내릴 것 같은 비명을 지르다 죽어갔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죽은 게 아니라 온몸에 그 극심한 화상을 입고 그 화상으로 굉장히 며칠 동안을요 이 어머니의 심장이 녹아내릴 것 같은 비명을 지르다 죽어간 거야 전태일이. 그런데 그 전태일 재단을 박근혜가 허락도 없이 나 간다 그러면서 찾아간 거야. 그 전태일 재단에서 어서오세요 했겠어? 그 전태일 재단을 박근혜가 야 내가 갈게 통보도 없이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쌩 난리를 피운 거예요. 네가 어디로 오냐? 그러니까 박근혜가 전태일 그 이명박이 만들어 놓은 그 동상 옆에 가서 사진 찍겠다고 가는데 그때 그 전태일 재단 그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못하게 막은 거 아니야. 그 질질 끌려가는데 웃었다며 박근혜가. 그 전태일 동상으로 꽃 들고 사진 찍으러 가니까 그걸 못하게 전태일 재단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으니까 그걸 질질 끌어내는데 웃었다며. 그래요. 동영상이 있어요. 예. 잠깐만요. 나 이거 진짜 이 동영상 볼 자신이 안 나는데. 그만 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좀 오세요. 자, 우리 지금 여기 있어요. 경제 비디오 있습니다. 제발 형 있습니다. 조금 빠져라. 저 박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너무 불편하게 해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 앞에까지 왔는데. 네, 안녕하세요. 사이드 이쪽에 놨겠다. 다른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정리해고로 비정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쌍용차 노동자, 해고 노동자인데요. 저희 그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3년 동안 국가폭력 그리고 사회적 타살로 인해서 22명의 동료를 저희들은 잃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 그 3년 전에 그 구시종의 문제가 회계 조작에 의한 의혹들이 지금 현재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새누리당 당사 앞이나 박근혜 후보 캠프 앞에서 지금 20일이 넘게 저희가 면담 요구하고 있고 이 땅에 진짜 정말로 억압받고 지금 현재 탄압받고 생존의 죽음으로 내몰린 이 노동자들이 이 삶들 이것을 좀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이런 요구들을
현재 묵살하고 있거든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태일 열사 재단에 온다는 것은 상당히 허구인 거 아니냐. 아니요, 몇 번 다 알고 있어요. 아, 예, 아니야.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카메라! 자! 천천히! 동상에 좀 있을 거예요. 뭐 전태일 동상합 사건 없네요? 어? 전태일 동상합 사건 없네요? 그죠? 혹시 그 전태일 동상앞에서 있었던 사건, 예. 그 동상 찾아간 영상 없어요? 사진을 올려뒀다. 가만히 있어보자. 사진 게시판에 지금 다시 올려주실래요? 예. 그 사진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시고요. 하여튼 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동상으로 다가가는 그 박근혜 후보의 사진과, 그 다음에 이제 막 외치면서 끌려나가는, 그걸 보긴 봤는데, 나도, 그게 몇 페이지인지를 몰라서, 세 번째 페이지는 없고, 네 번째 페이지에도 없고, 다섯 번째 페이지에도 없고, 여섯 번째, 여기 있다. 예. 이 사진이죠? 예. 이 사진 맞죠? 이제 이 박근혜 앞을 막아섰다고 끌고 나가는 거죠. 하여튼, 이랬다는 거. 예. 그게 지금 방문 영상이에요? 예. 바다커피님, 요 영상이 지금 동상 방문 영상이에요? 사회와 협력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 노동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개했습니다. 박 후보는 전태일 동상에 헌화한 뒤 재단을 방문해 이걸 진중권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개했습니다. 박 후보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 노동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양복 입은 남자를 그 노조원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논쟁이 있었어? 그래 이제 이 노조원을 멱살을 잡은 손이 그게 이제 쌍용차 노조원이 잡은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진중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은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즘에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저 진중권 만세를 외치는구나. 왜 진중권 씨는 이렇게 미확인 사실을 그렇게 했지? 예. 네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을 해? 그런 소리도 했다. 그 자리에서. 그래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박근혜 전태일 재단 방문 사건은 요 정도로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에 4대강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거 있다는데, 응? 뉴스타파에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다는데, 그거 보신 분, 예. 그거 자료 좀 찾아주시고요. 아, 또 장준하 얘기도 빼먹었다. 전태일 말고 또 장준하 사건도 있는데, 예, 그 얘기 또 다음에 또 한 번 하기로 하고요. 예. 그 4대강의 문제, 뉴스타파에서 다룬 자료가 있다는데, 그 자료 지금 주소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뉴스타파, 아니야? 뉴스타파에 나온 4대강, 이거 볼 수 없어? 다음 팟에 있어요? 시즌2? 설명을 잘 읽을 수가 없네. 누가요? 뉴스타파에 대해서, 뉴스타파에 4대강하고 장준하가 다 나온다. 그 뉴스타파, 볼 수 있는 자료를요, 시청자 의견란에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뉴스타파 23회 블랙코미디 4대강.